다수결의 함정, 민주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다수가 원하니까 따라야 해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수결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 방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급 회의에서, 가족 모임에서,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일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다수의 의견이 때로는 얼마나 잔혹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제임스 매디슨은 이미 18세기에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때 그것은 독재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에서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수많은 결정들이 실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감정적 조작에 기반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이미 편향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들을 하나씩 해체해서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견디셔야 합니다. 진실한 성찰 없이는 진정한 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장 소크라테스의 죽음, 아테네,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실패.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의 한 철학자가 501명의 시민 배심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인 무지의 지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존의 권위와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501명 중 281명이 유죄에 투표했습니다. 다수결로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독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폭군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미리 지적했듯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는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를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동가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서 묘사되듯이 아테네의 민회는 종종 달변가들의 감정적 연설에 휘둘렸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사안들이 단순한 구호와 감정적 호소로 축약되었고 시민들은 깊은 사고 없이 즉흥적으로 투표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정치 캠페인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복잡한 경제 정책이나 외교 문제들이 3초짜리 광고 슬로건으로 압축되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수기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2장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적 모순들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을 통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정책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 국제무역, 금융시장, 노동경제학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치학자 앤서니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이론에 따르면 개별 유권자가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들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현대 언론은 어떤 모습입니까? 24시간 뉴스 사이클과 클릭베이트 문화는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선호합니다. 복잡한 이슈들이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 단순화되고 뉘앙스와 맥락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모순은 감정 정치의 부상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정치적 판단은 이성적 분석보다는 감정적 반응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 타당한 현상이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분노, 자부심 같은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대 그들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복잡한 문제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정치 컨설턴트들이 광고업계에서 차용한 기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포지셔닝, 타겟팅. 정치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소비자로 전락했고 정책은 마케팅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순은 시간의 압박입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느린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경제 위기, 팬데믹,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권한은 확대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은 약화됩니다. 비상시라는 명목 하에 민주적 절차는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 상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장 정보 전쟁의 시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지식이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드 셰넌이 구분했듯이 정보의 양과 정보의 질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확증 편향을 강화시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그에 반하는 정보에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코 챔버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동질적인 정보만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적 토론의 기반을 침식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의 유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 조작 활동부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가짜뉴스 생산까지 정보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MIT의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는 진실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는 가짜뉴스가 더 새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산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기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팩트체크 기관들조차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전쟁의 시대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편향성을 파악하고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모든 시민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여기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4장 감정 정치와 포퓰리즘의 유혹.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반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빠른 감정적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철학적 사색에 빠져 있을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정치적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복잡한 경제 시스템, 국제 관계, 기술 혁신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직감보다는 논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정책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감정적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 국가의 위기 같은 표현들이 그 예입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판단에는 6가지 도덕적 기반이 작용합니다. 배려, 공정성, 충성심, 권위, 존중, 신성함, 자유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러한 도덕적 직감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충성심과 배려의 감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부패한 엘리트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반감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논리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포퓰리즘의 핵심은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대 그들의 구도로 단순화시키고
모든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립니다. 이는 인간의 인지적 편의성을 만족시킵니다.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이, 뉘앙스보다는 명확함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정치의 감정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 컨설턴트들은 신경과학과 행동경제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활용해서 유권자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기법들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신경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캠페인이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타겟팅 기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별 유권자의 심리적 프로필을 작성하고 각자에게 최적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습니다. 감정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분노의 정치화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안, 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동원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건설적인 해결책 모색보다는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지적했듯이 분노는 복수를 추구하지만 정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분노에 기반한 정치는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안을 건설하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제5장 소수 의견 억압의 은밀한 메커니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다수의 지배를 통해 소수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목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 다수의 이름으로 억압받아 왔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은 이러한 현상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하는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에서 이러한 동조 압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그 예입니다. 특정한 의견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면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회의 주류 집단이나 문화적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관점이나 비주류 의견은 처음부터 공론장에서 배제됩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엘리자베트 노엘레 노이만이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판단되면 침묵을 선택하고 이는 다시 그 의견이 더욱 소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취소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집단적 비난과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법적 제재가 아닌 사회적 압력을 통한 검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가 실제로는 의견의 획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다양성은 피부색이나 성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각의 다양성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수 의견 억압의 또 다른 형태는 알고리즘적 편향입니다.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추천 시스템 등이 특정한 관점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은밀한 검열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업 기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수십억 명의 정보 접근을 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검열보다 훨씬 강력하고 은밀한 권력입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듯이 진리는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억압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6장 심의 민주주의 희망인가 환상인가 기존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 중 하나가 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보다는 시민들 간의 수기와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심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상적 발화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평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가지고 강제나 조작 없이 오직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만 서로를 설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제임스 피시킨의 수계 여론조사,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프랑스의 기후 시민위원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에서는 실제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이 전체 사회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소규모 그룹에서는 진정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대표자를 선발한다면 그것은 다시 기존의 대의민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수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토론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요? 셋째는 편향의 문제입니다.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심의 민주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입니다. 그들은 토론과 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적 토론보다는 간단명료한 결론을 선호합니다. 넷째는 조작의 가능성입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 정보의 제공 방법, 의제 설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과정을 통제할 것이며 그들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요? 다섯째는 감정과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발화 상황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들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논리와 증거만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기존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능의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7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들. 21세기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참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위험들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려면 신문에 투고하거나 집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저널리즘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 시스템, 대만의 VTI1 플랫폼, 스페인의 포데모스 당의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들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입니다. 나이, 교육 수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조작의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시사회의 위험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정치적 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디지털 민주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 순진한 것 아닐까요?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것은 결국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네 번째는 알고리즘 통제의 문제입니다.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를 결정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훨씬 강력한 의제 설정 권력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대중 조작의 위험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보았듯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치적 조작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프로필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인 선거 캠페인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버 전쟁의 위협입니다. 외국 정부나 해커 집단이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권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제8장 개인의 선택, 작은 실천들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 앞에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정보 소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클릭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시 잊어버립니다. 대신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의 매체도 읽어보고 원문과 맥락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뉴스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적인 대화의 실천입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경험과 관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의견의 차이는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치는 복잡하고 개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개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동네 자치회, 학부모회, 시민단체 등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입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편향성을 파악하고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개인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판적 사고의 습관화입니다. 언론이나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누가 이익을 보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 관점의 유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세대를 거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덕성과 지혜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비판적 사고 능력과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9장 제도적 개선의 가능성들.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향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단순 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비례대표제나 선호투표제 같은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케네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완벽한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선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권력 분립의 강화입니다. 몽테스키오에가 제시한 삼권 분립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의 확대입니다.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정보 공개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정보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 참여 제도의 확대입니다. 국민투표, 시민 배심원제,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견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언론 소유 집중 방지, 허위 정보 유포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제도 개선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권력층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의 줄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기득권층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제한할 리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권리의 보장입니다. 인터넷 접근권, 개인정보 보호권,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권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권리들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의식 등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교육받은 시민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을 침해합니다.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면 민주주의는 명목상의 것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국제적 협력입니다. 현대의 많은 문제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범죄, 경제 위기 등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가기.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수결의 함정, 정보의 왜곡, 감정 정치, 소수 억압 등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잠시만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시도된 다른 정치 시스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왕정, 독재, 전체주의. 이들 중 어느 것도 민주주의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제도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 교정 능력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류를 범하지만 그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부정하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에 대한 믿음도 때로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내부로부터 붕괴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각성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덕성과 지혜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성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선을 고려하기, 권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지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간편함, 즉각성, 확실성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복잡함, 느림, 불확실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민주주의는 차선의 해답들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입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키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1절.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더 나은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회적 통찰과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